셀린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게 많아서 오늘은 유독 작가 소개가 길었네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전쟁 중 프랑스에서 셀린저가 누굴 만나는지 아세요? 이 소설 진짜 웃기거든요.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낄낄대고 웃은 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47권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고 왔습니다. 셀린저가 초창기 글을 투고하기 시작했을 때 그 문체가 논란거리였다고 합니다. 너무 재치 있어 보이려고 무리수를 둔다. 스토리를 압도한다. 이런 식으로요. 확실히 그 당시에는 새롭고 파격적인 문체였을 것 같습니다. 편집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주인공의 말투가 마음에 든다고 하고 셀린저의 재능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래서인지 이 책은 어머니에게로 헌사가 적혀 있습니다. 희소한 문체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던 게 한국 작가 중에서도 박민규, 박상 같은 작가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민규 작가는 실제 삶도 셀린저와 좀 비슷하게 살았죠. 요즘도 그렇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재밌고 엄청 잘 읽힙니다. 웃겨요. 저는 이 책을 언제 원서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소설에 진짜 여러 번 나오는 말, 겁나, 죽음이다, 우리의 누구누구, 툭하면 붙이는 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원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소설이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이유, 저는 8할은 문체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린저에 대한 평전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참고한 것은 2018년에 나온 영화 호밀밭의 반항아와 셀린저 탄생 100주년 기념작으로 2019년에 나온 다큐 셀린저입니다.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는 1919년 1월 1일에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유대인 랍비의 아들로 육류와 치즈를 수입하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톨릭 교도였지만 개종하고 이름을 미리암으로 개명했어요. 셀린저에게는 도리스라는 누나도 있었습니다. 뉴욕 최고급 아파트에서 자란 셀린저는 동부 상류층 학교를 다녔는데요. 줄줄이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를 육군 사관학교로 보냈고 여기서 셀린저는 정신을 차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연극 비평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대요. 뉴욕대를 다니다 거기도 중퇴한 셀린저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휘트 버넷의 단편소설 수업을 듣게 되었고 이 교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휘트 버넷은 작가이자 스토리지 편집자였는데 셀린저의 데뷔작 젊은이들을 스토리지에 실어줬던 거예요. 하지만 셀린저의 야망은 스토리지가 아니라 뉴요커지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잡지였거든요. 여러 번 투고했지만 그의 문체가 늘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1941년 말 메디슨가의 소소한 반란이란 단편, 홀든 콜필드가 처음 등장하는 이 단편을 뉴요커지가 게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설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게재가 보류되었다는 거예요. 셀린저는 1942년 군에 입대했고 전쟁터에서 집필한 소설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전쟁의 영향은 셀린저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노르망디 돌격 D-Day에 참가하게 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특히 수용소에서 인간이 처참하게 모독당한 광경을 보고 오랫동안 살타는 냄새가 코끝에서 사라지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는 신경쇠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죠. 그가 전쟁의 공포 가운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계속 호밀밭의 파수꾼을 구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 작품이 전쟁 중에 쓰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긴 어렵거든요. 셀린저에게 이 작품이 얼마나 각별한 것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8년부터 셀린저는 당당히 뉴요커에 글을 쓰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밀밭의 파수꾼을 출판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원고를 가져갔던 하코트 브레이스 출판사에서 거절당했고 뉴요커지에 연재를 요청했지만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이 책을 세상에 나오게 한 출판사는 리틀 브라운 앤 컴퍼니라는 출판사였습니다. 1951년에 출간되자마자 이 책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으니 거절했던 곳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그 외 셀린저의 책은 9가지 이야기, 프레니와 주의, 목수들아 대들보를 높이 올려라 등이 있습니다. 1965년 뉴요커에 실린 단편 하프워스 16, 1924가 공식적인 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한편 셀린저의 주변에는 여러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첫 여성은 22세에 만났던 우나 오닐인데요.
유명한 극작가 유진 온일의 딸이었습니다.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만남을 가지다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신문 일면을 통해 소식을 알게 됩니다. 18살 우나 온일이 당시 최고의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과 결혼했다는 사실을요. 당시 찰리 채플린은 54세였습니다. 전쟁 후 셀린저는 독일 여성 실비아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안 되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실비아는 과거 나치 당원이었던 거예요. 1949년에는 해변에서 14세 소녀 진 밀러와 만났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나눴고 그녀가 대학생이 된 후에도 만났지만 결혼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진 밀러는 셀린저 다큐의 증언자로 직접 나옵니다. 셀린저는 1953년에 만난 클레어 더글라스와 결혼해서 딸 마가렛 셀린저와 아들 매튜 셀린저를 낳았습니다. 딸도 역시 다큐에 출연하죠. 클레어 더글라스는 셀린저와 함께 산속에서 살아갔지만 그의 폐쇄적인 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1972년에는 신인 작가 조이스 메이나드와 만나 동거했고요. 1997년에 메이나드가 회고록 집필을 위해 방문했을 때 78세의 셀린저는 세 번째 아내 콜린 오닐 셀린저와 살고 있었습니다. 조이스 메이나드의 목소리도 다큐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요. 셀린저는 인터뷰도 싫어하고 사진 찍히는 것도 싫어하고 산속에 은둔해 산 작가로 알려져 있죠. 가족이 있어도 집 앞에 따로 벙커를 두고 혼자 묻혀있기 일쑤였는데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배단타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원에 부처상을 두고 수시로 명상 시간을 갖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일체 거부하는 진짜 은둔형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내킬 때 나타나고 싶어 했을 뿐 지역 축제가 열리면 자주 나와서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셀린저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건 유명세와 과도한 사적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방해가 되는 것은 통제하고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의 인생이니까요. 또 셀린저는 소설 속 등장인물을 실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인물들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 안에서 살고 싶어 했다. 가볍게 쓴 것 같지만 구두점 하나까지 완벽하게 통제했다. 셀린저는 2010년 9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셀린저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게 많아서 오늘은 유독 작가 소개가 길었네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안타깝게도 호밀밭의 파수꾼 한 권으로만 셀린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독자를 향해 꽤 친근하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셀린저가 홀든 콜필드와 자신을 거의 동일시했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전적으로 세부 정보들이 작가와 일치하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가령 가족관계나 출생 연도 등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셀린저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쳤던 게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인데 책에서는 형이 디데이에 참전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이 소설은 딱 3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살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둔 토요일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펜스 예비학교를 다니고 있던 콜필드는 방학 후 수요일에 집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돌아올 수는 없었죠. 5과목 중 4과목을 낙제하여 퇴학이 결정된 상황이었으니까요. 가족들은 아직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토, 일, 월요일에 3일을 떠돌며 보내는 내용입니다. 회고하는 화자는 17살이 되어 있고 정신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가을에 새로운 학교로 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설은 다음 5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가식, 도피, 인간미, 우울, 제목이란 키워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순수함에 대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셀린저의 지인들도 그가 특히 순수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셀린저가 생각했던 순수함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그 반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무엇보다 싫어했던 건 바로 가식입니다. 물론 주인공도 수시로 거짓말을 했어요. 과장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게 되고요. 상황을 껄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 입에 발린 아첨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주인공이 생각하는 가식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특히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않죠. 주인공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기분이 아니다. 겁나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 그런 식이에요. 이런 캐릭터들을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도 있다는 거죠.
이 책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터에서 쓰여졌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기서 잠깐 옆으로 새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전쟁 중 프랑스에서 셀린저가 누굴 만났는지 아세요? 바로 당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이었던 해밍웨이를 만났더라고요. 해밍웨이도 참 전쟁과 인연이 많은 사람이죠. 셀린저보다 20년 먼저 태어났으니까 40대였겠네요. 셀린저는 해밍웨이에게 자신의 원고를 보여주었고 그로부터 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요. 호밀밭의 파수꾼 이 소설에서 주인공 형이 해밍웨이의 무기여 자리거라를 주인공에게 추천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이 소설은 작가로 하여금 전쟁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어떤 힘이었을까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는 작가가 도피의 방식으로 위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순수함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도 더러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의 느낌이 있죠. 주인공이 자신의 성격에 대해 말하는 부분도 그래요. 자신은 약하고 쫄보고 평화주의자라고 합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인 유머도 그렇다고 보는데요. 심각한 상황에서 유머를 구사한다는 것은 그 심각성을 좀 누그러뜨리고 싶어하는 의도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 소설 진짜 웃기거든요.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낄낄대고 웃은 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웃긴데 뭔가 짠한 그런 소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인공은 매사 반항적이고 비판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도 보입니다. 기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주인공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막 살고 한마디로 문제아인데 미워할 수 없는 이유. 그가 적어도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솔직한 캐릭터여서 그런가? 그것으로 뭔가 부족한데 그러다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사람들을 진짜로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 대해 막 얘기하는 것 같아도 그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주된 감정은 안쓰러움입니다. 실제 작가가 그랬던 것처럼 주인공도 꽤 부유한 집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룸메이트가 싼 여행 가방 때문에 컴플렉스를 느낄까봐 신경을 씁니다. 검소한 수녀들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인기 없는 여자애를 보면서도 한편 안쓰러움을 느껴요. 외모와 행동이 좀 지저분해서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외로울까봐 신경을 써주는 것도 콜필드 뿐이었습니다. 툴툴거리면서도 옷도 빌려주고 타자기도 빌려주고 친구가 데이트하러 나간 사이에 장문 숙제도 대신해주고요. 가식적이다, 비열하다 욕하는 사람들도 콜필드에게는 한편 안쓰러운 사람들입니다. 소설 마지막에 콜필드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말해요. 이런 캐릭터는 절대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도 엉망이지만 도처에 깔린 안쓰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은 우울하다입니다. 이 책에 우울하다, 외롭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즌이라 그 우울함이 더 진하게 풍기기도 합니다. 우울하다는 건 머리가 아닌 감정의 문제죠. 사실 이성적으로 명확히 문제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뭔가 걱정되고 무기력하고 앞날이 비관적으로 느껴지는 상태. 그런데 저는 주인공이 말하는 우울의 다른 표현이 슬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슬픔. 정말 단어만 들어도 슬프지 않나요? 슬픔은 왜 슬플까? 그것에 대해 한동안 또 생각해 보다가 저는 슬픔은 절망과 사랑이 공존하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미움이나 분노, 단순한 절망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와요. 제가 콜필드를 보면서 왠지 햄릿이 떠오른다 했었는데 소름. 이 책 안에 햄릿에 대한 말이 잠깐 나옵니다. 영화에서 햄릿을 연기한 배우가 멋지긴 한데 햄릿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콜필드가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햄릿은 슬프고 망가진 유형의 남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햄릿을 리뷰할 때 저는 햄릿이 이런 캐릭터인지 몰랐다. 생각보다 너무 안쓰럽다고 한 기억이 있는데요. 가족의 비극으로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데 겉으로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가벼워 보이는 캐릭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콜필드는 귀덮게 있는 빨간 사냥 모자를 쓴 현대판 햄릿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은 이 소설 속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버트 번스라는 사람의 시를 노래로 만든 것이 있대요.
그걸 한 꼬마가 부르는 걸 콜필드가 들은 건데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영감을 얻은 겁니다. 호밀밭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치다르면 자기가 거기 서 있다가 붙잡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란 자신이 어른이 되어 지켜주고 싶은 대상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겠죠. 늘 우울하다, 외로워서 그냥 죽고 싶다 했던 주인공이 이런 소박한 꿈을 얘기하는 게 그나마 신선한데 그마저도 낭만적이고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꿈입니다. 그럼 주인공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우울함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팬들이 셀린저에게 편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빨간 사냥 모자를 쓰고요. 이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새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1980년에 존 레논을 쏜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 1981년 레이먼 대통령을 쏜 존 힌클리, 1989년 배우 레베카 셰퍼를 쏜 로버트 존 바르도, 모두 이 소설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셀린저는 말했어요. 자신은 질문을 던진 것이지 답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슬픔의 감정과 관련해서 해결은커녕 명확한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누군가의 슬픔을 들어주고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그나마 슬픔을 줄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추운 거리를 떠돌면서 그저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걸고 싶어 했던 콜필드를 보면 말이죠. 홀든 콜필드. 이처럼 안쓰럽고 인간적인 아이, 웃긴 걸 좋아하는 아이를 어찌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웃긴 걸 좀 좋아하거든요. 슬픔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의 말투 때문에 웃긴데 짠해요. 슬픔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랑, 인간애가 깔려 있어서 그런지 따뜻한 느낌도 드는 참 미묘한 책입니다. 끔찍한 3건의 살인은 아마 이 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거예요. 이 책이 그저 반항과 분노를 표출한 책이었다면 이 책은 아마 전 세계 그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했을 겁니다. 다음 작품은 적가흑으로 유명한 스탕달의 파르마의 수도원입니다. 제가 완독 챌린지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 중에 그 안에 스탕달의 이름이 나왔던 게 2작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작중 인물이 스탕달의 책을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스탕달의 책을 기다렸습니다.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는 믿을만 하거든요. 2권짜리라 2주 후에 영상이 업로드 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2주 후에 뵙겠습니다.